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감정평가사 합격 설명회를 맡은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이용훈 평가사입니다. 자, 2025년도 이제 감정평가사 그 수험 생활에 진입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 공부에 대한 팁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사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최근까지의 그 시험 경향과 시험 통계 결과는 어떤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감정평가사는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그 정의인데요. 우리는 이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정하기 때문에 판정한 결과를 숫자로 내는 직업입니다. 예컨대 뭐 신용평가사들이 그 어떤 신용 등급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AA로 표현한다든지 트리플 B로 표현한다든지 그것처럼 어떤 유무형의 재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는 일을 하는 게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수행 직무를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예컨대 공시지가 조사평가 이거는 조세와 관련된 평가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뭐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재산세의 과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비롯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산재 평가라고 부르는 것들은 회계상 목적으로 평가할 때 많이 그래요.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해서 이제 토지 및 동산, 뭐 무형자산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뭐 특허권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가치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수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보상 목적으로 하는 평가를 지칭합니다. 전국에 많은 공익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상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업무의 스콥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 빼고는 저희가 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갈수록 이 과연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2000년대 이제 합격한 사람인데 그 20년도까지는 응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쭉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해서 1차 응시자 수가 5,000명대 아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2025년도에도 이 정도 숫자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응시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응시한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나 합격의 기쁨을 누렸을까 보게 되면 뒤에 넘겨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대한 통계거든요. 그래서 35회가 2024년도에 1차 시험을 본 분들인데 지원은 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5,700명 정도 되고 합격 인원은 1,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격률은 5,700명 중에서 23%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5명 중에 1명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응시 인원 중에 5,000명, 6,000명대로 쭉 갈 때 1차는 이 중에서 5분의 1 정도 합격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합격률은 5분의 1의 합격 그 구멍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다시 1,300명 중에서 190명 정도를 합격시키니까 한 15%, 20% 안쪽이거든요. 또 이제 5명 중에 1명을 걸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할까? 저도 왜 공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왜 응시하게 됐는지를 대충 물어보면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소득이 좀 높다. 고소득의 기준은 일반 직장인 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로 10년 정도를 일한 사람과 일반 기업에서 10년 정도 일한 사람의 이제 연봉을 비교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수요층이라고 되는데 감정평가 업무는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업무의 범위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사가 하고 있는 그 업무 스코프에 비해서는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조금씩 감정평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종가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제라는 의미가 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같은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종가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인데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가격대로 수수료가 책정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컨대 24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시장 규모가 한 1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동산이나 그 밖에 모든 재산의 가치가 30% 정도 뛰었다 그러면 수수료도 30%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정년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이제 응시 인원이 늘었잖아요. 정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찍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80세든 90세든 일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체력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활동의 제약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 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정도의 메리트면 보통 이 자격을 취득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시험 일정 말씀드려 볼게요. 35회 시험 일정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내년도 36회 시험도 요 스케줄과 비슷하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는 2월 달에 하고요. 1차 그리고 4월 달에 시험을 보고 한 달 뒤에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1차 시험은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답지란을 고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표가 빨리 나고요. 반면에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뒤 바로 이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발표는 10월 달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일자부터 3개월 뒤에 발표를 한다. 그 이유는 이거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은 2인이 하게 돼 있어요. 과목별로.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동일한 시험지를 채점을 하고 그걸 이제 평균 내서 이 득점을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채점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1차는 OMR 카드에다가 답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채점이 되는 거고요. 2025년도에도 이거와 비슷한 스케줄로 시험 일정이 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과목들이 시험에 출제될까요? 1차 시험은 6가지 과목이고요. 6개 과목이고요. 영어 과목은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 영어 시험의 유효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5년까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2년 정도 유효가 되면 그 해에 떨어지고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영어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영어가 공인 시험으로 대체되지 않고 영어 과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과목 중에 필기 시험으로 있었는데 어학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인정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6개의 과목에 대해서 문제는 과목별로 40문제가 출제돼요. 과목당 2.5점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의 지문이 제시가 되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이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이제 나눠서 치러지는데요. 1교시에 치러지는 과목이 민법, 그리고 이제 경제학 원론, 부동산 학원 원론 이렇게 돼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법과 부동산 관계법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목이 바뀌었죠. 첫 번째 1교시 시간에 120분 동안에 세 과목을 풀게 돼 있고 과목별로 40문항이니까 120분 동안에 120문항을 풀게 돼 있습니다. 2교시에는 2개 관계법규와 회계학 시험을 보게 됐는데
80분 동안에 80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문항당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지문을 한 번 읽게 되면 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생각하고 답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공부량이 쌓여 있어야 객관식이지만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세 과목이에요. 실무와 이론과 법규 과목인데 실무와 이론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의 백그라운드 하에서 실무를 공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이론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 감정평가 보상 법규는 법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감정평가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감정평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법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학 중에서 행정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 실무와 감정평가 이론은 감정평가 실무는 감정평가사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감정평가 이론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들어가고 또 교수가 들어갑니다. 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감정평가 보상법규는 전부 교수로만 출제위원이 구성됩니다. 감정평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감정평가를 묻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법률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과목은 철저하게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100분씩 시험 보게 돼 있습니다. 과목별로. 굉장히 많죠, 여러분. 1차 과목은 한 과목에 40분, 40문제였는데 감정평가 실무나 이론이나 법규는 한 과목당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100분당 문항은 4문항밖에 없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 시간이 짧습니다. 이 100분 안에 이 4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실무나 이론이나 법규나 10장, 20페이지의 답안지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거든요. 보통은 20페이지의 답안지를 다 기재해야 돼요. 100분 동안. 그러니까 그 20페이지의 답안지를 다 이렇게 필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필기하는데 막힘이 없이 또 거기에 내용을 적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을 공부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많이 걸린 사람은 1.5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적게 걸리고 있는 사람은 반년 만에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2차 과목은 1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5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면 합격 점수를 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인 사람들의 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뛰어나야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전부 다 객관식, 2차 과목은 주관식이다. 그러나 1차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자, 합격 기준은 1차는 과목별로 과락이 있어요. 40점입니다. 그러니까 2.5점 기준이니까 16문제를 40문제 중에 16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2차 시험은 과목별로 역시 과락이 40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근데 60점 이상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합격 인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90명 안에 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 합격할 때는 180명이었고 그 전에는 뭐 150명이었고 200명까지 갔고 현재 190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15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합격 인원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190명이 갑자기 150명이 되지 않고 또 150명이 또 200명으로 불어나진 않아요. 매년마다 10명 정도씩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정컨대 2025년도에는 190명 또는 180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락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평균은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합격 기준입니다. 채점 통계 아까 1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 5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데 이 중에 과락률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 뭐가 높냐면 법이 높은 게 아니고 회계학과 경제학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계나 경제는 이거는 평이하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부 때 회계나 경제 지금 이제 학부생이다 혹은 이제 아직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면 기왕이면 교양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으로 회계나 경제학 원론을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이 민법이나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법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금방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는데 경제학과 회계학은 이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과락을 면할 과목으로 전략적으로 삼아야 돼요. 남은 세 과목, 특별히 이제 부동산 사는 원론은 과락이 엄청나게 낮죠. 원론이라는 과목이 아주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락을 면해야 될 과목이 있고 고득점을 해야 될 과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시험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600명이 봤어요. 아까 이제 1차 합격에는 1,300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어났냐 그게 아니고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합격한 사람은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처음 응시한 사람, 그 전해 응시해서 떨어진 사람 합쳐가지고 2,0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요. 그 중에 이제 204명, 그러니까 2023년도, 24년도는 이제 200명이 합격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4명이 더 붙어 동점자 처리 때문에 그래요. 동점자가 되면 무조건 다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8%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600명 중에 8%. 그럼 아까 1차는 한 23%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2차는요? 한 8%라고 돼 있죠. 그렇게 이제 합하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응시 자체를 5천에서 이제 6천 정도 이렇게 본다고 치면 이쪽에 23% 합격해서 한 1,300명, 그 다음에 2,600명이 봤어 8%, 200명이니까 이 합격률을 보면 5천 중에 한 200명 정도 붙는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응시인원의 4%.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본다. 이렇게 4명 정도가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격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차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합격에 이릅니다. 결국 이제 2차 합격률 10명 중에 1명에 들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에 대해서는 과락률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실무는 1교시가 실무고 2교시가 이제 이론이고 3교시가 법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론과 법규가 응시인원이 실무보다 한 200명 정도 작죠. 예, 실무 시험을 보고 집에 가신 분들이에요. 합격 못할 것 같아서. 자,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평균 점수가 엄청나게 낮죠. 아까 40점 과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최고 점수가 60점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법규는 75점 이게 높죠. 그래서 요 최고 점수 그 다음에 과락률 보시게 되면 실무는 과락률이 78%예요. 5명 중에 4명이 과락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론과 법규는 2명 중에 1명, 절반만 과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뭐 최고 점수, 평균 점수, 과락률을 통해서 과목별 전략,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 방법. 고득점 기대 과목. 그러니까 요 세 과목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요 두 과목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과목은 40점 이상을 노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세 과목을 나 그럼 평균 60점만 맞을게. 그럼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5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니까 요거는 목표를 80점 이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가 80점 이상, 그 다음에 2개가 40점 이상이면 평균 60점은 넘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세운다. 회계와 경제를 40점 이상, 민법, 학원론, 관계법규는 60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차 공부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민법. 네.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법과 판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학습하시면 돼요. 민법. 근데 이제 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민법에 이 물권법하고 총칙만 우리 시험 대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이하는데 채권인데 채권은 공부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출제 범위에. 물권과 총칙에 대해서 법률 조항을 공부하고 법과 관련된 해석, 판례를 학습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여러분 법과 보면 그래요. 법에 규정이 있고요. 규정이 모든 걸 규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한 게 판례잖아요. 판례가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판례가 있고 판례에 대한 또 예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해석이 있고 예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내용을 그냥 유기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해석했고 그런 일반적인 해석과 또 반대되는 예외 조항은 또 뭐가 있고 예외 상황은 무엇이 있고 이 세 가지를 계속 유기적으로 그냥 머리에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냥 민법은 전체 민법 영역 중에서 채권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원론 이거는 전략 과목입니다. 왜 전략 과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나중에 뭐에 연결되냐면 감정평가 이론과 연결이 돼요. 감정평가 이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감정평가 이론을 학습하는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고 이후에 2차 과목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거의 뭐 80점, 90점 이렇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어렵지도 않고 어차피 2차 과목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시면 돼요. 부동산 원론,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총론, 부동산 경제론, 뭐 부동산 평가론 막 쭉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중에 감정평가론이 전체 40문항 중에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 감정평가론은 감정평가 이론할 때 어차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파트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학원론은 빼지 말고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법규. 관계법규는 매년마다 관련된 법률이 개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사항에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무엇과 관련된 법규냐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이에요. 뭐 국토회계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뭐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은 훨씬 더 광범위한 법률이고 부동산 관계법규는 부동산에 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 학습하시면서 관계법규도 같은 패턴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법규는 판례는 거의 없어요. 판례를 묻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법률이 여러 개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만 숙지하시면 돼요. 전략 과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락을 면해야 될 두 과목이 있죠. 경제학 원론과 회계학입니다. 이 두 과목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암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제학 원론은 크게 미시와 거시로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학도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 회계가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조언 드리는 건 경제학은 뭐 버릴 수는 없고요.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되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원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에서 8문제 나온다. 왜 그러냐면 회계는 전부 다 계산기를 쳐야 되는데 물론 이제 40문항 중에 30문항 계산기를 쳐야 되고 10문항은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계산기를 30개를 다 푼다는 건 40분 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파트를 그냥 버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파트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전체 챕터가 12개다 그러면 한 개 챕터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계는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회계학의 공부 특성상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습득했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번 주에 생각이 안 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반복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차 공부 과목 중에서 고득점 기대 과목은 보상법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얘는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했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어요. 반면에 과락광주하고 특별히 감정평가 실무는 이거는 내가 모르면 답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최대한 선방을 해야 돼. 얘는 선방해야 될 과목이고요. 이론과 얘는 고득점 보상법규하고 이론은 전략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차와 2차 합격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 방법 조금만 말씀드리면 보상법규는 규정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판례에 대해서 배우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정은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은 이해를 하고 얘도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논하라고 할 때 그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숙지하고 있어야 막 쓸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이론은 크게 두 파트다. 부동산학 원론, 아까 부동산학 원론 1차에서 있었던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론이라면 부동산 학원론은 1차에서 공부했던 거고 감정평가론은 감정평가 이론적인 베이스인데 그거는 감정평가 실무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돼 있거든요. 이론과 실무는 서로 피드백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무를 잘하면 이론도 잘하게 돼 있어요. 네.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실무 문제 푸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실무는 이거는 버릴 건 없어요. 범위, 감정평가 실무 체계에 있는 범위가 다 출제될 수 있다. 버릴 건 없습니다. 아까 1차처럼 회계학의 특정 부분을 버린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전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년도 시험은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설 익은 상태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앞서서 기출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합격 전략 1차 고득점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맞고 세 과목 민법 관계법규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에서 그리고 경제학과 회계학에서 과락을 피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 생각에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요. 영민하신 분들은 6개월만 해도 가능합니다. 2차 아까 1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는 8년, 10년 공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정평가 2차 시험 문제가 상당히 정형화됐어요. 과거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할 때 지금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과락을 최대한 적게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 다음 문제를 평이하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출제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최대한 지면을 다 채우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다 써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이제 글쓰기 능력도 필요해요. 어떤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기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서 또 수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 합격 순에 도달하는 데는 1년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뭐 8개월 만에 8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면 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6개월에서 1년, 2차 1년 정도 이렇게 보시고 목표는 1년 18개월 1.5년 정도를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합격권에는 도달한다. 그 다음에 그게 합격자의 명단에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대고시, 시대에듀에서 출간하는 그 책들에 합격을 필요한 그 콘텐츠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 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35회 그리고 36회 시험에 최종 합격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명해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